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지 관심입니다.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잔디 기자, 북중 정상회담 관련 소식이 나온 게 있습니까? 방중 사흘째를 맞은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일정은 아직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북중 정상회담이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중국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은 오후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러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견을 계기로 한층 더 가까워진 양국의 혈맹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열병식이 끝난 뒤 인민대회당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북러 북중 연쇄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2019년 6월 시 주석의 북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진 제5차 정상회담 뒤 약 6년 만입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의 경제를 발목 잡은 국제사회 제재 완화를 위한 전략적 소통과 지방발전 등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북중 정상회담의 형식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의전 관례상 단독 만찬은 국빈 방문급으로 단독 오차는 공식 방문급에 해당합니다. 시 주석은 지난 2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티타임과 오찬객이 소규모 연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방중을 두고 안보는 러시아와 협력을 지속하고 경제는 중국과 관계를 회복하는 안러 경중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북중러 정상회담은 무산됐습니다. 열병식 행사에서 회동하며 3국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키웠지만 푸틴 대통령은 나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북중러 정상회담은 시 주석의 외교적 부담감 등으로 애초에 성사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이외에 열병식에서 중국 첨단 무기에 관심을 드러낸 김정은이 방위산업 현장을 전격 방문하거나 경제 시찰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8년과 19년 방중 때도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와 교통지휘센터 등 중국의 기술 발전 상황을 볼 수 있는 시설을 둘러봤기 때문입니다. 어제 열병식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딸 주애가 다시 공식 석상에 나타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잔디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북중러 정상들이 나란히 선 모습을 전하는 등 현장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자세히 전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관련 기사가 대서특필됐다고요? 네,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물론 오늘자 노동신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이 가득 실렸습니다. 특히 어제 김 위원장의 동선마다 현장 모습이 생생히 담긴 사진 37장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일면엔天安문 막루에서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다른 정상들과 나란히 선 사진이 배치됐습니다.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 북중러 결속을 과시하면서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한 걸 자세히 알린 겁니다. 신문 일면에는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두 손을 맞잡고 활짝 웃는 모습, 시 주석의 배우자 펑리한 여사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담았고 북러 정상회담 소식은 3면에 실렸습니다. 열병식 등 행사에 함께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단체 사진 속 일원으로 등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공개되지 않았던 사진도 일부 공개됐다고요? 네, 어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연회를 마치고 나온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같은 차를 타고 회담장으로 이동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 아우루스를 함께 탄 건데 당시 차 안 모습이 담긴 사진을 북한이 오늘 공개했습니다. 다과를 놓고 통역을 대동한 채 활짝 웃으며 대화를 나눈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거듭 북러 밀착, 혈맹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어제 열린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양국 간 전망적인 협조 계획들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거듭 초대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열병식 연설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을 언급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중러 결속을 평가절하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지켜봤다며 아름다운 행사였고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의 열병식 연설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I was very surprised. I watched the speech last night. President Xi is a friend of mine, but I thought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have been mentioned last night during that speech because we helped China very, very much.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시 주석이 미국을 언급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하루 전 중국이 승리를 얻는 과정에서 미국인의 많은 희생이 있었다며 용기와 희생이 정당하게 예우받고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북중러 3국 지도자의 밀착에 대해 앞서 반미 모의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이번에는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자신은 3국과 관계가 매우 좋다면서 얼마나 좋은지는 1, 2주 안에 알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도 며칠 안에 만나겠다면서도 푸틴의 결정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I have no message to President Putin. He knows where I stand, and he'll make a decision one way or the other. Well, I'm having a conversation with him very shortly, and I'll know pretty much what we're going to be doing.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3국이 반미 연대를 과시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연대 강화에 나설지 아니면 제재나 관세로 대응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외신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과 함께 12살로 알려진 딸 김주애의 동행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열병식에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국제사회 4대 세습 후계자라는 신호를 주기에 충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용 열차에서 내리는 김정은 위원장 바로 뒤에 앳된 얼굴이 딸 김주애입니다. 남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미소를 지으며 김 위원장 뒤를 지켰고 배우자 리설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주애의 첫 외교 무대 등장에 외신들은 사실상 퍼스트 레이디 역할로 평가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국의 BBC는 김정은 방중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이목을 사로잡은 것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서 있던 소녀 김주애였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김주애를 지칭할 때 쓰는 존경하는이란 수식어는 지위가 가장 높은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후계자 관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한국의 전문가들을 인용해 김주애가 차기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전 세계에 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올해 만 12살로 알려진 주애는 지난 2022년 화성 17형 시험 발사 현장에서 처음 모습을 보인 이후 40여 차례 김 위원장 일정에 함께해왔습니다.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과거 김정일 위원장도 1950년대 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따라 15살 전후부터 국제 행사에 얼굴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부인이 있고 건재한데 딸을 데려갔다는 건 저거는 후계로 가는 그 과정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게 아닌가. 하지만 정작 전승절 공식 행사에선 김 위원장 홀로 레드카펫을 밟았고 김주애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승절 리셉션 장소나 푸틴 대통령 차량에 동승했을 때는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밀착 수행하는 모습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아직 후계 구도를 공식화하기 어린 만큼 딸과 동행하며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정상회계 경험을 쌓게 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준입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오늘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합니다. 특검은 영장 집행 기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만큼 빠르게 협의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네, 압수수색 시도 벌써 세 번째죠?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이틀 동안 국민의힘의 반발로 원내대표실과 원내대표 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오늘 다시 강제 수사를 시도합니다. 영장 집행 기한이 내일까지라 최대한 빠르게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관여 여부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선 계속 압수수색 집행을 막아설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소속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또 특검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준비를 추 전 원내대표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특검이 소환할 계획이라고요. 네, 특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조만간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해제 의결에 앞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변경하는 동안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특검에 출석합니다. 특검은 박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한 여러 제보를 받아 고발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상병 특검은 인권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죠.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정훈 전 대령의 진정과 긴급 구제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박정훈 대령이 최상병 특검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고 있고 오후엔 군인권 조사과 소속 조사관을 불러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 등 윗선의 외압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건 아닌지 물을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 호주 대사 임명 의혹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호주로 나간 지 한 달 만에 이 전 장관이 귀국하게 된 사유인 방산산업협력 공관장 회의가 급조된 건 아닌지 파악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어제와 오늘 주요국 대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내일은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상대로 주 호주 대사 임명 과정 등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권유수입니다. 통일교의 현안 청탁과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한학자 총재를 소환할 거로 전망됩니다. 한 총재가 선임한 변호인들을 두고는 여러 논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특검의 한 총재 소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요? 네, 특검은 이르면 오늘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소환일을 확정해 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총재 소환은 다음 주 초쯤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검은 그동안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나 이인자, 정모 전 비서실장 등 통일교 간부들을 상대로 조사하며 한 총재 소환을 준비해왔습니다. 윤 전 본부장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한 총재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거나 김건희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주는 과정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총재는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선거를 돕기도 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권 의원으로부터 자신의 미국 원정 도박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료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런데 한 총재가 선임한 변호인들을 둘러싸고 잇따라 잡음도 일고 있죠. 네, 한 총재는 4개 법무법인의 개인 변호사들까지 동원한 대형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새 정부 첫 민정수석에 임명됐다가 닷새 만에 물러난 오광수 변호사도 선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근무한 닷새 사이에 이 대통령의 특검 임명도 있었기 때문에 특검 피의자 변호인을 맡는 데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일었습니다. 또 한 총재 변호인 가운데 한 명인 이모 변호사는 지난달 말 민중기 특검을 직접 만난 점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앞서 특검은 오직 특검보만 변론을 받고 민중기 특검이나 검사들은 접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는데 이런 원칙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국회 본청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오늘도 시도할 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규탄 대회를 진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기관과 인력을 확대하는 더 센 특검법을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희재 기자, 내란 특검이 다시 한번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찾을 걸로 보이는데요.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이어 오늘 오전 또다시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이 예상됩니다. 영장 시한이 내일까지인데요. 국민의힘은 원내외를 가리지 않고 더욱 결집했습니다. 현재는 종료됐는데요. 국회의원과 사무처, 당직자들은 물론 당 원외 관계자들과 전국 각지에서 온 당원까지 모여 규탄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모래 위에 쌓아올린 정치 특검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도 특검 수사를 고리로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을 더욱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망령을 되살리려는 세력과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더 센 특검법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3개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내란 판결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에도 거듭 군부를 떼는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열리는 법사위가 화약고가 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검찰 개혁 관련 공청회가 첫 안건입니다. 양당 추천으로 전문가들이 나와 검찰청 폐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 전문가들은 검찰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고 권한을 오남용했다며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했고요.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검찰청 조직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조직인데 이 같은 조직의 실체를 바꾸지 않고 명칭만 바꾸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문제는 오늘도 뜨겁습니다. 이틀 전 법사위 회의에서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빠지면서 나경원 의원이 추미애 위원장석 앞으로가 항의하는 등 고성이 오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 의원이 민주당 초선 이성윤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고 한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 법여권 초선 의원들은 오늘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야당 간사 박탈, 발언권 박탈,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 조폭식 운영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붙였고요. 민주당은 초선 모독 내란 세력, 법사위원 자격 없다고 역시 맞불 문구를 내걸어 피켓 공방도 한창이었습니다. 조국 혁신당 소식도 알아보죠. 내부 성추행 사건 처리 문제를 두고 당 대변인이 탈당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강미정 조국 혁신당 대변인이 오늘 아침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강 대변인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건이 접수된 지 5달이 되어가지만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조력자들은 당을 떠나거나 제명 조치됐다고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특히 조국 혁신정책원장이 사면된 이후 당이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선 침묵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혁신당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해 외부 기관 조사를 거쳐 가해자 제명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비위 피해자 조력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독단적인 해임이나 물리력 행사 등으로 당내 질서를 어지럽혀 윤리위 절차에 따라 제명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안 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행은 어제 부산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검찰개혁 방안을 둘러싸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등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거로 풀이됩니다. 지난 7월 경상수지가 반도체와 선박 등 수출 호조로 7월 기준 역대 최대인 107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의 대미 상호 관세 영향이 가시화가면서 흑자폭은 6월보다 34억 9천만 달러 감소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경상수지 소식 알아봅니다. 류현웅 기자, 27개월 연속 흑자라서 좋기는 한데 대미 관세 영향이 가시화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7월 경상수지 흑자액이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액이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27개월 연속 흑자 기록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대미 관세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액이 107억 8천만 달러지만 6월보다는 34억 9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등 대미 상호 관세 직격탄을 맞은 품목의 수출 감소세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까지는 관세 인상분을 판매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반영이 시작되면 수요 감소가 더 우려됩니다. 다만 EU와 호주 등 미국 이외 국가로 수출이 늘고 있는 점은 다행입니다. 반도체와 선박 등이 우리 수출을 지탱하고 있는데 이 호조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AI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HBM과 DDR5 등 고부가가치 반도체 수출 전망이 밝고 선박 가격 상승세도 조선업 수출에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와 증권 투자가 늘면서 배당과 이자로 구성된 본원 소득 수지는 29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6월보다 흑자폭이 줄었지만 흑자 기조는 이어갔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21억 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외국인 국내 여행이 늘면서 적자폭이 6월보다 3억 9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한은은 지난 8월에 대미 수출이 1년 전보다 12% 감소한 것을 고려할 때 8월부터 경상수지에 대미 상호관세 영향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8월부터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하겠지만 반도체와 조선 중심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어 잘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중국의 대규모 전승절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푸틴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북중러 정상이 천안문 막루에 나란히 선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일단 두 분 어제 모습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시진핑, 푸틴, 김정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셋이 같이 모여 있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중국이 보여준 그 첨단 무기들, 아무래도 미국을 대상으로 한 그런 무기들이었을 텐데요. 사실은 중국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그리고 휴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협감을 느꼈고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이 동북아에 평화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어제 그 장면을 보고 신냉전이 시작됐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지난 그 한미 정상회담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가 되면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장면으로 봐서는 정말 좀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쉽게 그렇게 되기가 간단한 상황이 아니죠. 지금 어제 그 전승절 행사에서의 장면은 결국 노골적인 반미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서는 가운데 특히 김정은이 시진핑 바로 옆에 자리한 부분, 이것은 과거 66년 전 할아버지 김일성 때와 비교해봐도 파격적으로 위상이 올라간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국 핵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김정은의 배경이 굉장히 외교적으로 강화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한반도 주변은 한미일과 북중러로 정확하게 재정렬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외교적 어떤 레버리지는 강력해진 상황이라면은 우리 정부가 뭔가 임기 중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감상적인 접근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 이런 우려도 합니다. 즉 이재명 정부는 이제 동결, 감축, 비핵화라고 하는 3단계 프로세스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단계적인 접근이 과거에도 북한 핵과 관련해서는 실패로 돌아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1단계인 동결의 초입에서 멈춰버리면 자칫 북한이 원하는 대로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인해주다시피 하는 그런 결과만 남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외교 안보 정책은 대단히 신중하고 또 냉철하게 실행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대표로 이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에 좀 많이 관심이 쏠렸고 또 어떤 보도에서는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우 의장이 들고 갔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는데 이런 메시지가 전달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정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인사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피하려고 했으면 피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짧게라도 인사를 했다면 뭐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 또 외교적 노력 그리고 고립이 어느 정도 좀 탈피되고 올라간 모습을 굉장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복이 아니라 양복을 입고 외교 행사에 참석한 점 아마도 북한으로서는 정상 국가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을 복장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물론 북중러 굉장히 결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미국과 한국과의 그런 관계 통해서 뭔가 대북 제재 관련해서 돌파구가 보인다면 북한은 얼마든지 평화로운 그런 협상의 대상자로 저희 쪽과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곧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됐을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 시점에 파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국내 정치권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김건희 특검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17장가량의 공소장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인지했고 또 시세 조종에도 가담을 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과거에 검찰에서도 수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이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와 관련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또 수사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방식이 수사가 돼야 될지 또는 감찰이 돼야 할지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사의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검사의 수사권이라든가 수사 지휘권 이런 것을 완전히 없애는 상황이 되면은 그 피해는 결국 경찰 수사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서 국민께 돌아갑니다. 그런 상황을 막으려면은 검찰의 국민적 신뢰 회복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녹음 파일이 발견됐죠. 김건희 씨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 발견이 됐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2021년 하반기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왜 확보하지 못했는가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위에 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있습니다. 그 4차장이 지금의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에서 영전에서 지금 서울 남부지검장에 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도이치모터 사건의 관련 수사는 어느 특정 정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검찰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수사 지휘가 부실했거나 혹은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여집니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발견되지 못했던 게 왜 지금에서는 발견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공소장 내용 중에 통일교에 이제 김건희 씨가 통일교로부터 샤넬백을 받고서는 정부 차원에서 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말도 좀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김건희 씨가 상당히 좀 국정에 관여를 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여러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사실 좀 이 부분은 정말 국정농단이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김건희 씨가 결국은 목걸이를 받았다. 인정을 했어요. 목걸이를 받았지만 어떤 특혜나 혜택을 주거나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6천만 원 상당의 기금속을 받았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다.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마치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불법 계엄은 했지만 계몽령이다. 이런 주장들하고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세상 사는 이치가 누구에게나 상식적이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런 고가의 그런 선물을 받고 국정을 어떤 반대급부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뇌물을 준 당사자 서해건설 회장이 본인이 인사청탁을 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건설 대표자의 사위가 실제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이러한 극명한 팩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목걸이는 받았지만 인사청탁은 없었다. 이게 어떤 전략이라고 좀 분석을 하세요? 일단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목걸이를 받은 것 자체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실물이 나왔고 준 사람이 자수서까지 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가 구속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받은 것은 일단 인정을 하는데 본인에 대한 양형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뇌물수수의 공범이 아니라 알선수재로 의율되는 걸 원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뇌물죄로 가면은 나토 3종 세트 중에 반클립펜 앞에 목걸이만 놓고 보면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7년 이상의 징역이고 3종을 한꺼번에 받으면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에 따라 다른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 일단 부인함으로써 최대한 뇌물죄로 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탁 자체를 이봉관 회장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성근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실제 임명이 됐는데 그것을 윤 전 대통령이 추천했다는 것은 공개된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이 청탁이 없이 이런 게 가능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문이기 때문에 아마도 특검이 이런 그 청탁과 임명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입증하려고 나설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뭐 김건희 씨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건강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혈압 증세가 너무 악화가 돼서 어지럼증이 상당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보면 이제 구치소에서 하루에 평균 한 3회 정도꼴로 변호인 접견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수시로 변호인을 접견을 할 수는 있는 건가라는 질문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본인이 특검 수사를 받기 전부터도 뭐 우울증 등의 갖가지 병명을 가지고 입원도 하고 뭔가 몸이 아픈 휠체어 탄 모습도 있었고 그러한 모습을 계속 언론에 노출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도 일종의 어떤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변호의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굉장히 뭐 눈이 안 보인다. 그다음에 어떤 뭐 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몸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분이 변호사 접견을 오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뭐 밤 9시까지 한 적도 있고요. 보통 10시부터 5시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변호사 접견을 구치소에서 새벽 5시까지 할 수 있는지
아니 그러면 12시간이 넘게 변호사 접견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재판보다 더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을 봤을 때 두 부부가 어떤 동정심을 일으키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예. 위해서 계속 이런 몸이 아프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뭐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통일교 현안 또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학자 총재 이에 대비해서 검찰 고위 간부를 역임한 특수통 출신의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자, 문제는 여기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또 이재명 정부의 첫 낙마 인사죠.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포함됐다는 점이었습니다. 관련해서 한준호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오광수 변호사가 그 안에 포함됐다는 내용을 듣고 저도 이게 맞나? 라고 저도 기사 검색을 여러 번 해봤어요. 거기다 또 이제 뭐 김오수 전 검찰총장도 포함이 돼 있고 평가 자체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본인도 생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요. 이러한 제안을 왜 받았을까 저는 좀 의아하긴 하죠. 수임료 때문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검찰과 통일교가 깊은 인연이 있거나 관계가 있지 않다면 단지 수임료만으로 이런 사건을 그러니까요. 맡을까 이런 이제 의심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수임료를 넘어선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수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황당해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전관예우를 의심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광수 전 민정수석 본인이 언론의 입장을 뭐라고 밝혔냐면은 다른 변호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한학자 총재 쪽으로서는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변호사 숫자가 부족해서 선임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른바 고위 전관이라고 불리는 변호인을 선임을 할 때는 수사 절차상의 어떤 편의 내지는 호의를 기대하고 선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전관예우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오광수 전 수석은 이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인사라면은 그런 전관예우성 선임에 대해서는 사양해야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현재 그 가동되고 있는 특검이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나 하는 것이에요. 즉 정권의 고위 인사 출신이 변호인으로 들어가면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고 그 특검이 가려서 받은 파견 검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절차적으로 우호적인 배려를 받을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당사자들의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특검도 절차에 있어서 정말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낙마를 하긴 했지만 만약에 민정수석 역할을 했으면 어땠었겠냐 이런 그런 푸념 섞인 그런 말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김오수 전 총장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김건희 특검의 박상진 특검보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고 있다. 이 부분도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뭐 김오수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변호사가 아니라 뭐 자문을 좀 해줬다, 의견서를 써줬다. 사실은 좀 그런 것을 숨기려고 했던 것 같고요. 지금 통일교 한학자 교주와 조금 오광수 변호사나 이런 김오수 변호사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학자 교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푸라기라도 좀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정말 전 정권, 이 정권에서 인연이 됐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총동원하고 제가 봤을 때는 각종 어떤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물론 이제 고액 수임료도 따라 붙겠죠.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영입을 한 것 같고 이렇게 영입을 해야 본인이 재판에서 좀 유리하고 수사에서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좀 망상을 가지고 임하신 것 같고요. 이에 응하신 분들은 사실 저는 민당 대변에서 좀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초대 민정수석으로 지명이 됐고 뭐 비슷한 이런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낙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을 수락했다면 이러한 뭐 유혹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는 게 맞는데 얼마나 우리 사회가
정말 전관예우, 법조 비리가 팽배한지 시스템적으로 안착돼 있는지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학자 총재가 생각하는 그 뜻대로는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 비판을 하고 저도 다 지금 이렇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계기로 정말 법조계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를 뿌리 뽑는 그러한 제도적인 단초가 마련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어제 옥중에서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본인은 책임 없고 전부 밑에서 알아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시점에는 아마 자기가 이제 형을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빠져나가려고 하는 면도 있고, 예. 그다음 최근에 장군 인사가 났지 않습니까? 그죠. 예, 대장 뭐 7명을 전원 교체했다 뭐 예. 이러니까 아마 그런 세력들은 자기를 추종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메시지를 내므로써 국론을 분열시키고 군심을 또 분열시키고 이러한 기만책, 국민 사기 그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옥중 메시지의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가 있는 게 지난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오히려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왜 이제 와서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런 메시지 자체가 늦어도 너무 늦었죠. 예. 일단 비상계엄 자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었어야 할 일입니다만 그것을 하고 난 직후에라도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책임지는 태도를 보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군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가 여러 번 있었고 예. 특히나 이른바 3사령관이라고 불리는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진술을 했던 사람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듯한 그런 시도들이 또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저 메시지가 이제 와서 높은 소구력을 갖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런 메시지가 만약에 정말로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진정성 어린 반성과 참회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저는 공판 절차에부터 정상적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메시지는 아무런 울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마 이제 공감을 얻기가 참 힘든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김병주 의원 분석에 따르자면 최근에 있었던 군 인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군 인사, 군 대장 7명을 지금 전원 교체를 했는데 일부러 그 군 내의 그런 분위기를 좀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수단체나 구구 인사들 중에 굉장히 군 관련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군 고위 장성들도 많고 그런데 지난 탄핵 심판에서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그 국회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화로 받았다. 대통령에게 받았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면적인 부정을 하고 오히려 곽종근 전 사령관을 거짓말쟁이로 보는 그런 공격이 있었는데 이것이 극우 인사나 보수 인사들 사이에 어떻게 본인이 지시한 것도 다 부정하고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냐. 이러한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 본인도 아마 지금 이제 탄핵이 끝났고 이 시점에서 굉장히 마음에 담아놓고 있다가 최근에 군 관련해서 새 정부에서 인사가 있다 보니까 전역하는 군 장성들에게 뭔가 본인 세력으로 합류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좀 한 말씀 드리면요.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의 저런 주장은 사실 뚜렷하게 뒷받침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연하게 군 인사의 시점과 맞아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계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굉장히 군 사기를 저하시킨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 상층부에서도 이 계엄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인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역하는 장성급 군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애초부터 계엄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조했을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발언이 어떤 군심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상당히 근거가 박약한 추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에 흔들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의견을 밝혀주셨고, 그리고 최근 그 법여권의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윤 전 대통령 특검 조사 거부했던 그 당시의 CCTV를 보고 와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묘사를 좀 하기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럴 바에는 다 공개해라 이런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뭐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서울구치소까지 찾아가서 CCTV를 확인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러 간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라는 위치로 구치소 내에서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하려고 간 겁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면 그래도 국가 원수이자 사회 지도층 인사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법을 어길 수 있나, 이 부분과 관련돼 저희가 방문한 것인데요. 일단 지금 내용을 보면 새벽 5시까지 변호사와 접견을 하는 그런 특혜를 누렸고, 그다음에 체포 과정에 있어서도 당신들 검사해봤어? 이런 정말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도관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담당 변호인들이 정말 오지 말아야 될 구역에서 계속 버티면서 교도관들을 협박하는, 압박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만 하면 되지, 굳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옷바람의 몸을 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나 싶고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시면 본인들이 방문해서 파일 받아서 상임 밑에 질의하면서 공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같이 방문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공개하라고 하는 이 얘기가 조금 뭐랄까요? 약간 반어법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일단 저 CCTV 영상의 공개 자체는 우리 국회가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YTN에서 그 체포영장의 집행 시도 자체는 적법하다고 일관되게 말씀드려왔습니다. 체포는 본래 유형력의 행사를 어느 정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영상이 공개됐을 때 적어도 일부의 국민들께서는 대단히 그것을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정서적인 반응이 분노를 낳고, 또 분노는 증오를 낳고, 증오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악순환을 낳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즉 우리 사회의 사회 통합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는 바가 없고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게 패이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CCTV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전현희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저것을 보고 와서 이미 간접화법으로 전부 다 내용을 전달했잖아요. 인터뷰를 통해서 상세하게 묘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마치 본인들이 국익을 생각하는 것처럼 영상은 공개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 거동은 대단히 모순되는 점이 있다. 이거 하나는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순되는 지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여야 지금 대치 국면 관련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지금 오늘 3차로 좀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 특검의 압수수색에 맞서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압수수색 중단하라!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치 특검 규탄한다! 왜 남의 당에 허락도 없이? 당신 누구야? 제가 의심을 살 만한 행위다 생각이 돼서 사과를 드리고 이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은석 특검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또 뭐하는 존재들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영장입니까? 티끌만도 못한 나경원 의원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우르르 몰려나와서 규탄을 한다고 하는 것에 정말 저희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모래사장에서 참깨 하나를 찾겠다고 난리치는 꼴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심장을 겨눌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정당을 해산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내란 전단 재판부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혹으로 얼룩진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네, 특검에서 원내대표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려는 이유는 이전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 당시에 방해를 했다라는 의혹을 좀 규명하기 위해서인데 일단 특검이 지금 국민의힘이 강하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전국을 좀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저도 정당인으로서 지금 국회 본청에 있는 야당의 원내대표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그 대상이 된다는 것에 굉장히 당혹스럽고 참담함을 느낍니다. 과거에 제가 이재명 대표의 정무조정 부실장으로 근무할 때도 검찰이 당대표실을 압수수색하고 당사를 압수수색할 때 굉장히 당혹스럽고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압수수색하는 목적 자체가 내란, 국가 반역과 관련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4년 3월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했다는 다수의 정황과 증거들이 있고 그때 그 시점부터 여의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저지를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저희 김민석 총리가 과거 최고위원으로서 끊임없이 계엄을 경고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특검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항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도 특검의 그 전 윤석열 검찰의 압수수색 결태에서 많이 저항했지만 결국은 법치 이름하에 그 재판부가 발부한 영장을 받아들이고 압수수색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왜 민주당이 법치를 어기냐.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요. 저희가 다 지켰어요. 협조하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당사 압수수색도 거부해서 관철시켰어요. 그리고 이번에 원내대표 압수수색도 거부해서 관철시킬 것 같습니다. 정말 법치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나. 저희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얘기했던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정말 압수수색 당할 때는 저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참 황당한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과거에 검찰의 압수수색에 협조를 했었는데 지금 특검은 과거보다 훨씬 더 합리적 의심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협조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신데요. 우리가 평론을 할 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김지조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민주당의 압수수색 사례는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먼저 당원 명부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그 당시에 당원 명부 전체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해서 압수수색 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450만 가까운 그 당원의 명부를 지켜야 될 당원들에 대한 책무가 있고 또 특검이 100만 명 정도 되는 통일교 교인의 명부 전체를 가지고 와서 그것과 대조해보자고 하면 그것은 사실상 당원 명부 전체를 열람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당원 명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침해만 될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하고 고안해 오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적정의 차원에서 이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실 같은 경우는요, 추경호 의원이 현재 원내대표가 아닙니다. 12월 3일 밤에 있었던 일에 관해 수사를 하는데 그 뒤에 원내대표가 2번이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시청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집에 압수수색을 위해서 수사관이 들이닥쳤는데 나를 사유로 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살던 사람으로 인해서 내 집을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쉽게 수긍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겁니다. 추경호 의원의 개인 자택이나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원내대표실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국회 본청에 있는 어느 방 하나를 쓰는 겁니다. 후임자가 오면은 다 내주고 나가는 거예요. 예. 현재 거기에 12월 3일 밤 비상계엄 당시에 있었던 일과 관련된 물건이 되었든 전자정보가 되었든 무엇이 남아있을지 현실적으로 대단히 의문이기 때문에 그 압수수색의 적정이냐 과잉이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송영훈 전 대변인님이 좀 팩트가 틀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당사로 윤석열 검찰이 들어왔을 때 수백 명의 우리 당원들의 인적 사항이 담겨 있는 파일을 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국회 본청 당대표실을 압수수색한 건은 무려 10년 전 사항에 대해서 그 사건과 관련된 것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예. 지금 그 추경호 원내대표보다 정말 9년이나 더 늦은 사건을 가지고 예. 압수수색한 건이니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뭘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피의자가 현재 수사 대상일 때 그 피의자의 주거, 현재 사무실 이런 곳들은 다 압수수색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 본인이 피의자니까 그 대표실은 압수수색의 대상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죠. 지금 국민의힘이 다투고 있는 것은 추경호 의원이 이미 오래전에 비워주고 나간 원내대표실인데 왜 거기를 압수수색하느냐입니다. 이런 것이 선례가 남고 관행화되면 앞으로 언제든지 정당의 원내대표실에 들어와서 과거 오래전에 그만둔 사람의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정확하게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그 김 대변인께서 이제 지난해 3월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특검이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 3월부터 계엄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가능성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이 부분은요. 특검보의 설명이 추경호 의원이 작년 3월부터 계엄을 알았을 것이다 라는 의미라면은 그것은 상당히 억측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작년 9월로 잠시 시계를 돌려보면 9월 1일에 국회 본청에서 여야 대표회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시 민주당 대표가 그 자리에서 계엄설을 공개적으로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월요일 아침 9월 2일에 있었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5명의 최고위 참석자가 일제히 그 계엄설을 반박합니다. 예. 한동훈 당시 대표는 계엄설의 근거가 뭐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맞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시에 그 자리에서 계엄설은 가짜뉴스다라고 거론을 했거든요. 당시의 거동을 보면은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9월 1일 여야 대표회담 때도 현장에 있었고 9월 2일 그 최고위원 회의 때도 현장에 있었고 예.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에도 밤 10시 59분부터 11시 35분에 당사를 떠나서 국회에 있을 때까지 그 당사에 있었습니다. 여러 상황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작년 3월부터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보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덧붙이자면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12월 3일 비상계엄 그날 밤에 본인의 행적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소상하게 진실되게 말씀하실 책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본인의 결단에 대해서는 진실되게 이야기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도 지는 것이 온당한 자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과거에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경험을 들어서 얘기를 하셨고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뭐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계속해서 이제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 얘기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란 특별법 얘기도 계속 하고 있고 상당히 압박의 수위를 지금 정황이 이렇게 오면 올수록 더 압박의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그 12.3 계엄의 밤날 정말 일반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국회로 와줬고 또 목숨을 걸고 계엄군을 막았기 때문에 계엄 해제 결의안이 순조롭게 통과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물론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2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해줬고 불법 계엄을 규정했기 때문에 계엄이 빨리 끝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80%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당시를 겪었던 누구라도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런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친윤 의원들 일부가 예. 전체라고 볼 수 없지만 일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알고 계엄 해제 결의안에 반대하려고 그러한 혼란수를 썼다면 그리고 사법부에 의해서 확정된다면 예.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반국가 행위를 정당 대표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는 사법부 그리고 특검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계엄 해제 표결에 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는지,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좀 풀릴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말씀 나누는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그리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하는데 이 장면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두 위원장과 지금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대통령실로 김동명 위원장과 양경수 위원장을 초청을 해서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고요. 이렇게 손을 잡고 함께 웃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대 노총의 위원장과 회동을 하는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 오찬 자리에서 노동계에서는 최근에 이제 국회 통과를 하고 또 국무회의 공포안까지 의결이 됐던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관련해서 후속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촉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노동자들과 좀 관련성이 높은 주 4.5일제, 또 법적 정년 연장 추진 등을 또 요구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이 오찬 자리에서 노동계 주장을 경청하면서 사회적 대화 그리고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두 위원장에게 좀 당부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그 이 대통령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공포안을 그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면서 노사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발언이 또 공개가 되면 이후에 저희가 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자리 관련 소식 또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한 여러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 요구가 마치 일종의 청구서와 같다 이런 표현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접견 신청이 이제 불어대고 다시 신청하실 거라고요? 어제 다시 신청을 이미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저 혼자 막 진행하진 않아요. 예. 그러면 이게 장동혁 대표와 제가 이게 어제 허가가 되면 면회를 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눴었고 또 그래요? 여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허가가 났다라고 하면 저랑 같이 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니까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그리고 자유화혁신당 적어도 4개의 자유우파 정당이 있잖아요. 4개의 자유우파 정당이 다 전부 다 후보를 내가지고 붙으면 국민의힘이 이길 수가 없죠. 이거를 무기로 국민의힘한테 양보하라고 요구할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이 양보하면 된다고 생각해. 시장, 군수, 구청장. 그중에 한 30개 양보하면 돼. 일단은 김민수 최고위원이 했던 얘기,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지금 만나러 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장동혁 대표도 후보 시절에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실제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갈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 자체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면회 가겠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기 때문에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도 면회는 꼭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뭐 당에서 유력 인사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당대표로까지 선출되게
가정에는 두 축, 강성 유튜브 세력과 예. 그다음에 친윤 세력이 도와줬는데 지금 아무래도 영향력은 전한길, 고성국, 강용석, 성창교 이 4명의 예. 유튜버들. 보수 유튜버들의 힘이 가장 크지 않았나. 그 중에서도 지금 사실은 전한길 씨가 많이 부각되는데 핵심은 고성국 씨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국 씨가 좀 저희가 너무 어이가 없는데 예. 지금 막 당이 저렇게 압수수색을 받고 지금 내란 관련해서 정리도 안 된 상황인데 이분들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 나눠먹기 이런 얘기들을 어디 음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유튜버를 통해서 저렇게 예.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멘탈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국민의힘이 정치 세력으로서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담함을 느낍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공당의 대표로서 정말 똑바로 활동하려면 저런 세력들하고는 단절 선언부터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절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자신감 있게 지방선거 공천 얘기를 30개를 나눠줘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송 전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로서는 결국은 극단적인 발언을 일삼는 유튜버가 됐든 어떤 인사가 됐든 또는 그런 세력이나 집단이 됐든 그런 것을 자신의 정치적 동력이나 근거로 삼고자 하면은 반드시 청구서가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청구서들을 장동혁 대표가 단호히 물리쳐야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한길 씨도 본인에 대해서 공천 청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계엄을 두둔하고 부정선거론을 설파해온 그런 인사가 자신에 대해서 공천 청탁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성국 씨와 같은 그 장외 유튜버들이 공천의 구조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도 공당의 질서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요. 고성국 씨가 말하는 자유통일당 등등의 정당의 어떤 영향력 내지는 실력은 지난 4월 2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충분히 검증이 된 바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정상적으로 있을 때 자유통일당 후보가 득표한 득표율은 0.9%밖에 안 됩니다. 예. 반면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귀책사유로 공천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자유통일당 후보만 있었는데 당시의 범야권, 현재의 범여권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까지 출마해서 표가 다 갈라졌는데도 24% 차이로 대패를 했습니다. 당시의 범야권 전체와 견져보면은 68대 31로 완패했거든요. 그것이 자유통일당과 같은 그 원외 정당들의 실력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전한길 씨가 지원했던 부산 교육감 선거, 거기에서도 부산 전 지역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가 완패했습니다. 즉 이런 세력들의 청구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자체로 옳지도 않을 뿐더러 선거 승리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개인에게는 그런 청구서를 물리치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럽겠지만 선당 후사하는 자세로 본인의 정치적 불리함을 감수하고라도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분 모두 끊어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리낌 없이 날아온 청구서를 장동혁 대표가 외면할 수 있을지 헤어질 결심을 할 수 있을지 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비는 내렸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주 상수원의 저수율은 더 떨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얼마나 더 떨어진 겁니까? 네, 강릉 지역의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오늘 오전 10시 기준 13.5%입니다. 평년 대비 18.9%에 불과한 양인데요. 전날 13.9%에서 0.4%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31일 15% 아래로 떨어졌고 이후 매일 0.3에서 0.5%포인트씩 저수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에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 지역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같은 강원 영동 지역인 고성 산지에 밤사이 30mm가 넘는 비가, 삼척에도 10mm의 비가 내렸지만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에는 1.5mm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다음 주 초쯤 저수율 10% 선도 무너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강릉시는 저수율을 지키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관, 군 급수 차량을 총동원해 저수지와 정수장에 하루 15,000톤이 넘는 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해경, 독도 경비함까지 급수 지원에 투입되는데요. 200만 병 넘게 비축해둔 생수 배부도 확대됐습니다. 애초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시민 모두에게 나눠줄 예정이었지만 시민 불편을 고려해 20만 명이 넘는 모든 시민에게 배부를 앞당겼습니다. 시민 1명당 2리터 생수 6병을 나눠줍니다. 생수는 주민센터별 세부 계획에 따라 배부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시청에서 일괄 배부해 혼선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 계량기를 75%까지 잠그는 제한급수가 시행 중이고 농업용수는 공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빨래나 샤워 등 일상생활 불편은 물론이고 영업 제한에 농작물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시간제 급수나 격일 단수 조치가 이뤄질 계획인데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홍서욱입니다. 역대 최고 더위를 기록한 올여름, 서울 열대야 일수가 관측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무더위가 6월부터 일찍 시작하고 또 여름철 남부장반은 역대 두 번째로 짧았는데요.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한반도 여름은 이제 매년 다른 얼굴로 더 강력하게 찾아옵니다. 올해 여름 6월 시작부터 강하게 달아올라 전체 평균 기온이 결국 지난해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여름 서울은 열대야 일수가 평년의 3.5배 수준인 46일로 118년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부산과 인천, 강릉, 속초, 목포, 청주 등도 각 지역 기준 밤 더위가 역대 가장 심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강릉 등 동해안과 남부 일부는 폭염 일수가 관측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6월 중순부터 더위가 일찍 시작되어 예년보다 한 달 빨리 무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한반도 상공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이 자리하면서 더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영동 지방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름 장마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역대 2위 수준의 짧은 장마였습니다. 제주도가 15일, 남부지방은 13일로 평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고 강수량도 남부지방은 98mm로 평년 강수량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찜통 더위 속에 여름 태풍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한반도를 비껴갔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 해수면 온도가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고 폭염과 호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등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뚜렷해진다며 심해지는 복합재난에 맞서 철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추석을 코앞에 두고 쌀값이 지난해 대비 17% 오르며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20kg의 6만 원 선을 넘었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한 영향에 정부 공급 제한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신중하게 쌀을 고르는 소비자들. 쌀은 일단 구매하면 다 먹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오랜만에 장을 보며 최근 가격에 혀를 내두릅니다. 망설여졌어요. 너무 비싸 깜짝 놀랐어요. 뭐 농민들 생각하면 비싼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이 먹기에는 좀 비싼 것 같아요. 쌀 20kg 기준 소매 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6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7%, 평년과 비교해도 14%나 올랐습니다. 지난 7월 말 이미 6만 원을 초과했던 쌀값은 할인 지원 등으로 오름세가 꺾이는 듯했지만 이번 달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청에서 집계한 소비자 물가에서도 지난달 쌀의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1%나 상승했습니다. 쌀값이 이처럼 오르는 건 이상기후로 벼의 재고가 부족해지자 산지 유통업체들 사이에 물량 확보 경쟁이 붙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상고온과 병해충 피해로 인해 쌀 생산량이 감소했고 도정 수율도 낮아졌습니다. 정부 매입 물량도 늘면서 원료급 공급이 전년과 평년에 비해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쌀 가격 급락 우려에 햅쌀 약 36만 톤을 공공비축으로 매입한 뒤 26만 톤을 추가로 시장 격리 조치해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면서 가격이 올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정부 양곡 3만 톤을 대여 방식으로 산지 유통업체에 공급해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20kg당 3,000원 할인 지원을 기존보다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할인 행사를 이어가며 쌀값 안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쌀값까지 들썩이며 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 3건을 병합해 지난달 28일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시작되면서 일시 정지했던 절차를 지난 8월 27일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나오면서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 집단 분쟁 조정 당사자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정부가 처음 도입하기로 한 내일 가격 표시제에 한국주유소협회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산물이자 헛발질 정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석유 제품 가격 예측과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올해 하반기 고속도로 주유소 100곳을 시작으로 내일 가격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협회는 실제 주유소는 매일 제품을 공급받지 않는다면서 평균 2주에서 길게는 4주 간격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일일 판매 가격은 무의미한 정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이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999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지 26년 만에 노사정 논의의 장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을 찾아가 국회가 중심이 된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 모델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노사정, 노정 대화 등 이런 다자간 대화뿐 아니라 의제별 테이블의 다양한 상임위가 함께 참여해서 논의한다면 국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의 허브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가운데 민주노총이 국회의장의 제안에 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위원회를 열고 참석자 261명 가운데 과반인 142명이 찬성해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안이 통과된 겁니다. 지난 1999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사회적 대화에 나서기로 한 것은 26년 만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거 노사정위원회의 파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하지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새 정부에서 입법 정책으로 민주노총이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참석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열병식 참석차 중국에 출국해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노총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노총의 복귀로 현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노동기본권 강화 방안들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초기업 교섭 제도화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 민주노총이 과제로 삼고 있는 사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정 대화를 위한 장이 어렵게 다시 열린 가운데 참여 주체들이 토론과 설득을 기반으로 하는 실질적 대화를 얼마나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한자리에 모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은 반미, 반서방 메시지를 던지며 연대를 공고히 했습니다. 세 나라 정상은 그러면서도 철저히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전문가 통제나 포괄적 제재 등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 미국에 맞서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베이징에 모인 세 나라 정상이 한 목소리만 내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다른 이해관계 속에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기회로 전승절 행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값싼 러시아 에너지와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의 안정된 국경이 필요합니다. 이런 두 나라를 옆에 세운 채 중국의 힘을 만천하에 과시했습니다. It certainly was a week in which Xi Jinping showcased that China has risen and that China is a global great power.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의 제재와 고립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Russia is the major beneficiary of China's ability to provide Russia with dual-use goods and all of the technologies to circumvent the sanctions and keep the military machine fuming.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규모 다자간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하며 전 세계의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I think in a very demonstrable way that he has a global presence and he's part of this stronger axis of authoritarian regimes.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예를 국제 무대에 데뷔시키면서 후계자 신고식을 가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권영입니다.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중국을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북중 회담 가능성도 언급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하고 있는데요. 북중러 밀착 상황과 우리 대응책,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과 러시아가 어제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게 이제 북한군을 절대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형제의 의무다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요. 어떻게 볼까요? 이 북러 밀착이 좀 가속화될까요? 이게 다자 행사에서 양자회담을 꽤 길게 했습니다. 예. 좀 이례적인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의 근데 입장이 다 확인이 됐고 특히 이례적으로 모두 발언을 공개를 해서 김정은의 직접 발언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었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푸틴 대통령도 당연히 그 북한이 파병해 준 거에 대한 감사함을 일단 우선적으로 표시를 했고 예.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당신의 군과 군 가족들이 겪은 희생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똑같이 우리 군인들의 업적을 거듭 치하한다. 최근에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속죄한다라는 말까지 쓰면서 희생자들에 대해서 영웅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양측 정상에서 다시 확인이 됐고 근데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러시아를 도울 것이다. 도우는데 무엇이든 할 것이다. 앞으로도 북러 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그 모습들이 읽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근데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는 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형태인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종전이 되면 예. 그 후에는 지금 같은 러시아와의 협력의 수준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중국을 가게 된 것도 한 국가의 모든 것을 다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좀 자신의 그런 뭐랄까 위험 분산 같은 것을 하는 그것이 전형적인 북한의 이른바 시계추 외교라 해서 강국 사이를 오고 가는 외교거든요. 네. 그 모습이 이번에 연출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두 정상은 좀 서로 존중하고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는데 반면에 이 양국의 수행원들은 뭐 에어컨 온도를 두고 뭐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고요? 뭐 이런 에피소드들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철저하게 통제되기는 어렵죠. 모든 예상치 못하는 게 있어서 네. 그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북한 측은 온도를 23도를 하기를 원했고 러시아 측은 20도를 하기를 원해서 서로 네. 누가 이것을 하느냐에 대해서 실강이가 있었다 하는데요. 예. 뭐 이런 사소한 온도 설정에도 사실은 수행원 같은 경우에 자신들의 정상이 원하는 그런 수준을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네.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러시아에 초청을 하기도 했는데 김 위원장이 여기에 응할지도 궁금하거든요. 갈 가능성은 늘 열어놓고 봐야죠. 특히 올해가 북한이 8차 당대회 5개년 계획을 했던 마지막이고 내년에 9차 당대회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가장 핵심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있는 업적 중에 하나가 이번에 중국 간 것도 굉장히 큰 업적이고 그거에 앞서서 러시아와의 협력,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했던 이제 그런 것들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고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아무래도 그 김정은의 본인의 직접 그 러시아를 가는
이제 방러가 될 거라는 네. 가능성은 있거든요. 다만 뭐 일정이 갑자기 중국을 가게 된 거, 뭐 최소한 우리한테는 갑자기 알려진 것은 맞으니까요. 근데 러시아를 또 갈 만한 연말까지의 그 시간이 나올지는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네, 어제 이제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대목은 아무래도 이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나란히 선 모습이었습니다. 치 주석이 그만큼 이제 김 위원장에 대한 어떤 예우를 한 모습인데 어떤 속내가 있었을까요? 뭐 최대치의 예우죠. 예. 이거는 미국을 상대로 해서 보내는 메시지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북중러의 어떤 삼각 구도로 해서 신냉전이라고 많이 얘기되는 그런 것은 좀 피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냉전의 진영을 구축할 경우에는 이 중국이 훨씬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왜 중국을 따라가는 국가들이 26개국이 와 있지만 그들 모든 국가가 정말 중국이 어떤 진영을 만들어서 자신들한테 들어오라면 다 들어올 것이냐. 그것도 상당히 의구심이 되거든요. 네. 반면에 미국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주의를 하긴 했지만 한국을 비롯해서 나토, 유럽의 핵심 동맹국, 사실은 세계를 끌어가는 그 국가들이 한 그룹을 이루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영주의를 결연히 반대한다는 것이 시진핑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북중러에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장면이 훨씬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걸 통해서 나름대로 미국을 상대로 자신의 어떤 세력을 보여준 거고요. 특히 김정은의 북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만나겠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보내는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결국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본인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르면 온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영향력, 세력권을 보여주는 그런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다자 외교 데뷔 무대였던 만큼 김 위원장을 아무래도 좀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좀 긴장했던 걸까요? 뭐 부채질도 하고 땀도 연식 탔고 약간은 좀 산만한 모습이기도 했거든요. 그 열병식이 야외에서 하는 거고 예. 기온이 꽤 높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정장을 입었다라는 것은 타이까지 했고 또 꽤 긴 시간을 하고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기본적인 건강과 상태가 그것을 하기는 쉽지 않죠. 이제 보통 에어컨을 틀 정도의 날씨에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늘 김정은의 그 건강에 대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북한 수행원들의 모습도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김 위원장의 생체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는데 김 위원장이 잠시 앉았던 의자도 막 굉장히 닿고 이런 모습들 많이 보였어요. 여기에 아예 현장 잔여물 처리 담당이 있습니다. 네. 보안 요원들이 있으면서 예. 쭉 다니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모든 흔적을 다 없애는 거죠. 예. 심지어는 뭐 잘 알려진 겁니다만 화장실도 네. 가지고 다닌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배비물에서 배송물 속에서 나오는 DNA 건강 자료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혈당이나 신장, 간 기능 같은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흔적을 지우는 그것만 전담하는 인원이 있을 만큼 또 특히 북한이란 체제에서 이 수령의 건강이라는 그 정보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그 비밀로 유지되는 것이고요. 예.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김정은의 건강이 이상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로 본인의 생활 스타일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 몸무게라든지 그리고 이게 가족 병력도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할 때 이 건강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에 김 위원장이 묵는 숙소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앞에 것과 좀 연결이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안상의 이유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숙소가 보통 조호대에 있었죠. 이자벨 네.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건 어쨌든 중국이 마련한 숙소이기 때문에 또 중국도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서 정보를 캐려고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에는 아마도 주중 북한 대사관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리모델링도 했고 그 대사관에 있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정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김정은의 일정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유연한 일정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확인이 되는 거고 밖에 있으면 아무래도 취재진에 노출돼 있고 또 보안상의 이유도 있고 그래서 보통 북한의 지도자들이 해외를 갈 경우에는 그곳에 있는 자신의 대사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점이 김 위원장이 딸 주애를 이제 데리고 왔다는 건데요. 막루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떤 역할을 했을 거 아닙니까? 글쎄 뭐 외교 경험을 시켜주는 그런 그 이번에 인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 한 장의 사진 지금 방금 나오는 것처럼 저 장면은 공개가 됐죠. 예. 처음에 그 북경에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바로 김정은의 뒤에 서 있었다. 그 당시에 고위급 인사 공식 서열 5인 차이치 중국 공산당 중앙 서기가 나왔고 지금 왕이 외교부장이랑 악수를 하는데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김정은 바로 뒤에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자신의 위치가 거의 승계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했던 예를 들어서 천안문 광장에 오를 것이냐 아니면은 연회에 참석할 것이냐 이제 그 후에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것은 일종의 뭐 외교의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또 만약에 김주혜가 계속 언론에 노출되는 바깥에 보여준다면 이것은 전승절 행사라는 중국의 중요한 행사에 주의가 좀 분산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언론은 저기에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면들을 통해서 조금은 행동을 좀 제한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주혜가 김 위원장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글쎄 뭐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겠죠. 완전히 확정됐느냐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강력한 후보임의 하나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네. 이번에도 뭐 그전에 우리가 2번의 세습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세습하기는 과정에서 후계자로 결정되면은 김일성은 김정일을 데려가고 김정일은 김정은을 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특히 김일성은 김정일을 중국에 데려가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그 과정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번에 김주혜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은 가능한데요. 예.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김주혜를 후계자로 했을 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 일단은 2013년생, 13세입니다. 예. 그러면 최소한 어른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7, 8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빠른 후계 구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후계 구도를 얘기를 하느냐는 아까 말씀 나눈 김정은의 건강에 대한 문제, 예. 항상 건강에 대해서 뭔가 우려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후계 구도를 빨리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뭐 당연히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북한 사회는 매우 가부장적인 사회고 남성 중심 사회고 후계자는 군사적 능력을 늘 강조하는데 13살짜리 소녀가 감당하기는 아직은 먼 그런 경력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이제 북한이 핵 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나란히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쩌면 비핵화가 더 어려워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중국은 북한의 편을 많이 들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비핵화라는 표현을 안 쓰기 시작한 지가 한 2년 가까이 됩니다. 공식 석상에서 예. 그 표현을 안 쓰고 왜냐하면 북한이 아예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를 거부해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표현이 나오냐면 한반도 문제에 그냥 정치적 해결을 해야 된다. 각국이 공동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한반도 비핵화나 북한 비핵화라는 말들은 슬쩍 빼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중국 고위 외교 당국자들한테 질문하면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비핵화라는 말을 하기가 싫어한다라는 것이 분명히 보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의 그런 어떤 전략에 중국이 상당 부분 동조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북중러가 밀착하면서 북미 협상이랑 보조를 맞추면서 우리가 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려던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에도 좀 차질이 생긴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그만큼 한미 관계가 더 중요해졌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북 관계의 개선이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이 2023년 12월 8기 9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명백하게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라고 얘기를 했고 예. 더 이상 동족의 개념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한 것이 대한민국 그들이 표현하면 족속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대한민국 족속들이랑은 그 어떤 접촉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이 내려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들의 노선, 정책이 변화되지 않는 한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의미 있게 가져가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미국 간의 협상은 저는 시작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예. 경우에 한국은 미국과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서 그 협상 과정에서 뭐 남북 관계에 좀 공간을 연다든지 이제 그런 필요성이 훨씬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혼혈 태극전사 엔스 카스트로프는 마음이 한국을 선택하라고 말했다며 대표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 등 해외파와 친하게 지내며 한국팀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대표팀 증원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독일 태생으로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첫 해외 출생 혼혈 국가대표인 옌스 카스트로프는 요즘 한국어 공부에 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옌스입니다. 저는 22살입니다. Yes. I'm trying my best. 독일 연령별 대표 출신으로 독일 대신 한국 국가대표가 되겠다고 결심한 건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My father was very shocked because it was the decision that I took for my own, and I think they are all very proud and happy as long as I am happy. 그라운드 전역을 종횡무진 누비며 공수에 고루 가담하는 카스트로프는 대표팀의 취약 포지션인 수비형 미드필더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존 대표팀 선수들과는 다른 파이터 성향으로 경고를 많이 받는 편이지만 터프한 스타일은 고수하겠다는 방침. 많이 뛰고 미드필더 외에 라이트백이나 윙어도 볼 수 있다며 한국을 향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For Korea, you play a little bit more with the heart. For the culture in Germany, it's just there's good quality, good players, and my heart said I want to play for Korea, and that's why I'm very proud that. 독일에서 뛴 손흥민과 김민재, 이재성은 물론 이태석과 정상빈 등 해외파들이 카스트로프와 친하게 지내며 대표팀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독일 진출이 아쉽게 무산된 오현규까지 대표팀 전원이 모인 가운데 이강인은 훈련 중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미국전 출장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외국 태생의 첫 혼혈 태극 전사 옌스 카스트로프,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처럼 강인한 투지와 젊은 패기를 무기로 대표팀 중원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광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사건 2차 가해 발언 관련이라고 지금 전해졌는데요. 자, 이 소식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 아트페어인 키아프 서울과 아시아 미술 시장의 허브를 노리는 프리즈 서울이 올해로 4번째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장외에서는 평소에 보기 힘든 국내외 굵직한 작가들의 개인전도 풍성한데요. 김정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는 미술장터 키아프는 올해 공진이라는 주제를 내걸었습니다. 규모는 지난해보다 줄이고 내실 있는 운영과 동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 화랑협회의 설명입니다. 이제는 외적으로 혼자만 성장하지 말고 같이 동반 성장하자. 미술 생태계에 여러 주체가 있는데 같은 울림을 갖고 한번 성장해보자. 이런 뜻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술장터인 만큼 한국 근현대 미술을 재발굴하는 작업과 함께 해외 주요 갤러리들의 출품작들도 곳곳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진 작가 발굴은 올해도 키아프의 강점으로 돋보였습니다. 세계 양대 아트페어인 프리즈에는 가고시안, 데이비드 조워너 등 세계 정상급 갤러리들이 부스를 내고 국내외 주요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불황 속에 키아프와 프리즈의 동행이 지속될지는 지켜볼 대목이지만 4년 전 아시아 미술 시장의 허브로 서울을 선택한 프리즈를 통해 서울의 문화적 입지는 커졌습니다. The cultural fabric of Seoul and has cemented a significant chapter in the global art market. It is really a testament of showing what is possible when two distinct but complementary art fairs work together. 수천 년의 미술사를 탐구하는 프리즈 마스터스에서는 고 함섭 작가의 한지 작품이 눈길을 끌었고 프리즈 서울의 헤드라인 파트너인 LG올레드는 박서보 화백이 즐겨 작업한 자연의 색을 디지털 방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박서보 선생님의 어떤 화려한 그 자연으로부터 온 색과 그리고 올레드 기술이 만나서 또 세계 표현이라든가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표현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가능성들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외에서는 김창렬, 이불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부터 루이스 브루주와 마크 브래드포드 등 해외 유명 작가들의 개인전까지 줄줄이 열려 올 가을 미술 애호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아침까지 다소 강한 비가 쏟아졌던 서울은 이제 비가 그치고 후텁지근하기만 합니다. 강한 비로 새벽에 출입이 통제됐던 이곳 청계천 산책로도 이제는 다시 출입이 가능해진 상황인데요. 오늘 서울은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강원도 삼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비 상황 레이더 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삼척과 울진은 시간당 10에서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경보가, 경북 북동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 동해안은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남부 동해안에도 10에서 60mm의 단비 소식이 있지만 많은 비가 절실한 강릉 지역은 5mm 안팎에 그치면서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겠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여전히 폭염특보가 유지 중인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가 32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서풍의 영향으로 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비가 절실한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다시 한번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밤 사이에는 중부에, 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호남에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영남 해안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예상되는 만큼 날아가기 쉬운 물건은 잘 고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김시아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